네 번째 암호 알고리즘으로 전자서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서명이라는 서비스는 기존에 우리가 손으로 하던 서비스를 정보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어떤 서비스를 컴퓨터화하면 기존 것과 컴퓨터화했을 때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반 서명과 전자서명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서명은 수학적으로 서명자를 검증하는 반면에 일반 서명은 원서명과 눈으로 대조하여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될 확률이 일반 서명이 전자서명보다 훨씬 높겠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안전성은 전자서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의 안전성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같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서명은 사용자가 어떤 서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위조하는 수 있는 정도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전자서명은 보통 문서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자서명도 여전히 문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따로 존재했을 경우에는 이 서명 값을 다른 문서에 갖다가 쓸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게 다른 문서에 갖다 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 서명 값도 문서에 의존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반 서명은 서명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니지만 전자 서명은 문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명하는 문서마다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전자서명은 디지털된 값이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명의 요구사항을 살펴봅시다. 보통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컴퓨터화했을 때에는 그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요구사항이라는 측면에서도 보통은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가 제공했던 만족했던 요구사항들을 컴퓨터했을 때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있어요. 그럼 선거를 전자적으로 바꿔서 전자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 전자선거도 원래 선거가 만족해야 됐던 모든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화됐기 때문에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까지 전자서명, 이 컴퓨터화된 서비스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자서명의 요구사항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인증입니다. 누가 서명인지 확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 서명도 이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김상진이 서명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 서명자마다 서명이 독특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김상진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자서명에서도 그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 서명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서명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전자서명은 뭐에 의존해야 돼요? 서명하는 문서에 의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도 입력으로 뭐하고 뭘 받아야 되냐면은 키와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서명할 값을 받아야 됩니다. 서명할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암호 알고는 똑같죠. 암호할 때도 키와 메시지를 평문을 받아서 암호하듯이 전자서명에서도 키와 서명할 문서를 받아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 키를 받는 이유는 인증 때문이고, 문서를 이용하는 이유는 밑에 나오는 재사용 불가, 변경 불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가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조가 가능하지 않아야 되겠고, 이 둘 다 기존 서비스가 제공하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인 방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얼마나 안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카드를
쓰고 서명하는 이유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상진이 한 거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서명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 내가 이건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구사항을 원래 일반 서명이 제공해야 되겠고 그것을 전자와 전자서명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존 손으로 하는 일반 서명과 달리 재사용 불가, 병결 불가라는 요구사항이 추가됩니다. 재사용 불가는 서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즉 전자서명은 일반 서명은 문서가 있으면 문서 위에다 할 테지만 전자서명은 문서는 있고 이 문서와 별도로 서명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명값을 다른 서명에 갖다가 쓸 수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재사용 불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sig.am 서명값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m을 바꿨을 때 이 바꾼 m에 대해서 이 서명이 유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변경 불가입니다. 둘 다 재사용 불가와 변경 불가는 서명을 계산할 때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더군 전체적으로 또 재사용 불가 측면에서는 요 문서와 서명을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응용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는 서명할 때 서명 시간을 집어넣어서 또는 중복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한 서명은 다시 확인하지 않는, 다시 뭔가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자 서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서명 방식이 있고 중재 서명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설명드린 것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명자가 홀로 해야지 그게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는 직접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서명자가 자신의 키와 문서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수행해 가지고 서명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 사용해서 전자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키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키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전자 서명이라는 것은 부인 방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서명자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내 키가 노출돼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런 주장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통은 우리가 카드를 분실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신고를 해야 되겠고 신고한 시점 또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는 그 사용자가 소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 카드 주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 서명에서도 부인 방지를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을 써야 됩니다. 비슷한 방식. 즉 내가 만약 서명키를 분실했다 또는 도난당했다. 그럼 빨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이후에 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서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서명을 할 때 이렇게 메시지에 서명하고 서명 시간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서명 시간을 그 메시지에 그 서명 값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값이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시간, 미래 시간, 어느 시간이든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서명 키를 확보한 어떤 공격자는 서명을 만드는데 현재 시간으로 서명값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과거 시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간에 만들어졌던 서명값이 있을 때 이거는 분실되기 전에 원 서명자가 한 것인지 분실되고 나서 그걸 획득한 공격자가 과거 값을
과거 시간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것이 중재 서명 방식입니다. 중재 서명 방식은 서명자의 서명만 가지고서는 그 서명을 유효한 서명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서명자의 서명뿐만 아니라 중재자의 서명까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증인을 참석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명자가 서명을 해서 중재자한테 주면 중재자는 그 서명을 확인하고 또 그 서명의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중재자는 그 서명값과 자기의 시간을 찍어가지고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실되고 나서는 공격자가 서명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재자로부터 과거 시간에 대한 서명값을 얻어야 되는데 중재자는 신뢰기관이기 때문에 늘 현재 시간으로 확인해 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서 공격자가 누구의 서명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시간 찍어서 중재 서명을 요구하게 되면 중재자는 서명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공격자는 추가적인 서명을 보증자의 서명을 중재자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서명은 유효한 서명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명자와 중재자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서명값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알고리즘이 아니라 프로토콜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서명 알고리즘의 분류.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크게 메시지 복구 가능한 전자서명 알고리즘과 첨부 형태 전자서명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명을 확인할 때 원 메시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전자의 경우에 메시지 복구 가능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원 메시지가 없어도 서명값으로부터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메시지를 얻어서 서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 메시지 복구 가능 전자서명 알고리즘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작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작지 않으면은 서명값도 메시지의 크기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작은 메시지들의 경우에는 메시지 복구 가능 전자서명 알고리즘 쓸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메시지가 작든 크든 간에 주로 첨부 형태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입니다. 즉 서명값하고 메시지가 따로 존재하게 되겠고 서명값을 입력해서 그 서명을 만드는데 문서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 보통은 해시값을 해서 그 해시값에다가 전자 서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값을 확인하려면은 원 메시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결과도 앞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알고리즘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서명 알고리즘도 결정 알고리즘, 확률적 알고리즘을 나눌 수 있고 여기서도 초점이 안에 내부적인 과정에서 확률 프로세스가 있냐 없냐 라기보다는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같냐 안 같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메시지가 입력이 같은데 출력이 같으면 우리는 결정 방식의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입력이 같아도 서명할 때마다 다른 서명값을 주게 되면은 확률적 서명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가장 많이 쓰는 암호 알고리즘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대칭, 공개키, 해시함수, 전자서명. 이들을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더 복잡한 요구사항들 만족하기 위한 암호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갖고 모두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프리미티브 같은 새로운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같이 쓰게 되는데 주로 이 네 가지 도구는 기본 도구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간에 먼저 이들 서비스를 가지고 이들 알고리즘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되고요. 이들 서비스 갖고 만들 수 있으면 이들을 이용할 것이고, 이들 알고리즘 갖고 불충분하면은 추가적인 프리미티브나 추가적인 기법들을 새로 고안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기법들을 고안하게 되면 그 기법의 안전성 같은 것들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4개의 알고리즘 또는 뭐 해시와 맥까지 구분하면 5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어떻게 논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암호 알고리즘이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알고리즘이 깨지는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복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평문이나 키.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이나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평문의 전체 또는 키의 전체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부만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시함수는 그 어떤 메시지를 대표하는 값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값으로부터 원래 메시지를 찾을 수 없거나, 더 많은 경우에는 그거 찾는 것보다는 충돌을 찾을 수 없으면은 해시함수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함수에서는 해시값의 역이나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데, 역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많이 고려되는 건 해시함수의 안전성에선 충돌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거를 살펴보게 되겠고, birthday paradox 때문에 해시값 길이의 루트 제곱근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맥은 해시함처럼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데, 맥은 어떤 인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맥값을 위조하거나 맥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시함수가 갖고 있는 요구사항 플러스 이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맥에는 더 요구가 되는 거고요. 전자서명은 위조를 못해야 되는 거죠. 서명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명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격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깨질 수가 있는데, 어떤 수학적인 노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회공학과 같은 방법을 써서 키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사회공학은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내가 그 관리자한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 회사의 서버 키를 나한테 달라, 이런 거죠. 이거는 암호 해독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럴 때는 노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암호 기술의 한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암호 기술은 사회공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어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암호 안전성에 대해서 추상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암호학의 특징은 좀 설명드릴 텐데, 먼저 과거는 어땠냐?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라는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형태대로 개발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호 기술, 프로토콜, 알고리즘들을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만들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설계된 것이 발표가 됐을 때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가 문제점이 없는지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또 원저자든 또 원저자가 아니든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되겠고, 그러면서 기술들이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해졌고, 학문적인 연구를 떠나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 분야에서 이 암호 기술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엄격한 안전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엄격한 안전성을 할 수가 없었으면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증명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학문적 이론과 증명 기술들이 제가 공부했을 때 비해서도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엄격한 안정성 증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증명이 안 된 기술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고자 하면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면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게 프로토콜이 됐든 알고리즘이 됐든 물론 지금 알고리즘 얘기하는데 그것의 정의가 이게 뭐 하는 거다.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거다. 등등의 정의가 이제 정확히 내려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 제공하려는 기능들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공격자 모델이라고 하고요. 보안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운 다음에 정의를 근거로 해서 현실 세계 또는 컴퓨팅 기술 또는 컴퓨팅 기술보다 훨씬 미래에 이런 기술들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를 이제 모델을 세우고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모델을 세우게 되겠고 가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가정들이 또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형식화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또는 암호 기술이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형식화돼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한 것인가? 무조건적으로 믿고 이제 쓰면 되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명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가 잘못된 것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완전히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증명이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 너무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명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증명이 어떤 상황에서 증명된 거고 어떤 모델 하에서 증명된 것이고 어떤 가정들을 쓴 것이고 또 내가 쓰려는 곳과 그 증명이 맞는 증명인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되게 그 기술들이 잘못 공격당해서 문제가 되면은 큰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증명된 것들만 사용되고 있고 물론 이 현장보다 더 안전한 알고리즘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뭐냐 하면 보통은 실용성 때문입니다. 효율성이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더 안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효율성과 안정성은 상반관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효율이 높아질수록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고요. 안전성이 높아질수록 효율성은 보통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는 안전성을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느리다,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를 사용자들이 안 쓴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앞서 그 마일스톤에서 설명드렸듯이 향후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정들이 또 무의미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 그 안전성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무조건적으로 안전할 수 없어요. 그거는 샤넌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증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무조건적인 안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성은 뭐냐면 계산적 안전성입니다. 계산적 안전성이라는 것은 공격자의 능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높다고 가정해도 공격자가 이 알고리즘을 해독하기 위한 노력이 불합리하고 많은 컴퓨터 시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해독하기 위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가장 빠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이런 빠른 컴퓨터들을 막 클러스팅해서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돌려도 100년이 걸린다. 100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계산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하지 않지만 계산적으로는 그게 깨질 시간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보호는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기간 내에서는 충분히 원하는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이제 뒤에 살펴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 주로 우리의 안전성 증명은 계산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은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산적 안전성 중에는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개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증명 가능 안전성이 있습니다. 증명 가능 안전성은 알고리즘 자체가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깨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 안전성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은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계산적 안전성이죠. 계산적 안전성이지만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미 알려진 문제와 등가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이 알고리즘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RSA 같은 경우죠. RSA는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하고 있고 인수분해 문제가 어려우면 RSA 문제도 어렵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증명 가능한 안전성입니다. 그러면 계산적 안전성을 어떻게 증명하냐? 암호 알고 계산적 안전성을 그러면은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일스톤에서 제가 보였듯이 샤넌이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Perfect Secrecy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이 Perfect Secrecy를 만족돼야 될 조건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Perfect Secrecy라고 하는 건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의 Perfect Secrecy라는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그 암호문의 평문이 에밀 확률은 평문이 에밀 확률과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암호문을 보더라도 이미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얘가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M에 대해서 노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샤넌이 뭘 증명했냐면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키 길이가 평문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된 메시지가 1기가예요. 그러면 키는 1기가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 길이에 비례한 랜덤한 매번 새로운 키를 사용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원타임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 원타임 패드는 수동 공격에 대해서는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샤넌을 통해서 샤넌이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 원타임 패드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키 길이가 평면의 길이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칭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128비트 키를 쓰고요. 이 128비트 이용해서 맨날 며칠
몇 년 동안은 일정한 개수의 암호문은 끊임없이 암호화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또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 뭐 AES가 뭐 DES가 또 RSA가 이런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증명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적 안전성이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계산성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완벽한 안전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의미론적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Semantic Security. Perfect Security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Semantic Security입니다. Semantic Security는 다른 말로 계산적으로 안전하다. 어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사용했을 때 불합리하게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암호문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그 완벽한 안전성을 에서 주장했던 것을 약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자체도 우리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어떤 암호 알고리즘이 의미론적 안전성을 가진다고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구별 불가 안전성입니다. indistinguishability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indistinguishability는 게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게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래와 같은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 게임은 B 이퀄 0인 게임이 있고 B 이퀄 1인 게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B 이퀄 0인 게임에서는 공격자는 항상 M0를 암호할 것이고요. B 이퀄 1인 게임에서는 항상 M1을 암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챌린저와 애드버서리가 있습니다. 애드버서리가 있고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두 사람 간의 게임을 진행합니다. 뭐 이게 가상의 게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진행했을 때 이 애드버서리가 이 B'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50%보다 크면은 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의미론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B'을 맞출 수 확률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은 이 알고리즘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거가 되고요. 이 50%가 조금 넘지만 그 확률은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으면은 이 알고리즘은 의미론적으로 안전하고 계산적으로 안전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냐? 우리가 AS라고 합시다. 그럼 AS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게임을 진행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챌린저는 랜덤하게 안전하게 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애드버서리한테 게임을 시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드버서리는 메시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주는데 이 두 개의 메시지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의 메시지 두 개를 줘서 챌린저한테 주면 챌린저는 B0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B1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0 게임이면 M0를 암호할 것이고 B1 게임이면 M1을 암호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암호화된 결과를 애드버서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애드버서리는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CB가 M0를 암호한 거지 M1을 암호한 거지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몇 %죠? 두 개 중 하나니까 50%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진행했을 때 이 B'이 몇 %가 되는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계산하게 되겠고 이 B'을 맞출 확률이 얼마인지, 즉 애드버서리가 현재 챌린저하고 B0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B1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이 프로토콜은 안전하지 않다. 그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 알고리즘의 안전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길이가 같아야 되는 이유는 길이가 같지 않으면 이 CB의 길이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100% 확률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이 정정당당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M0와 M1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 게임을 한 번만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고 여러 번 진행하면서 애드버서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이 게임의 난이도나 그 공격자의 능력들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공격자의 능력을 높으면 높다고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자의 능력이 세다, 파워풀하다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도 알고리즘이 안전하다 그러면 더 안전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제가 공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이론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뭐 암호 프로토타입 개발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안전하고 입증된 것들만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런 것들만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안전성을 논할 때 의미론적으로 안전하더라도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의미론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M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알고리즘에 생성된 그 M의 특성을 만족하는 알고리즘 생성된 암호문은 그것의 평문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평문으로 복화돼도 암호문을 다른 암호문으로 변경할 수 없어야 됩니다. 즉 암호문을 조작할 수 없어야 돼요. 조작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공격을 공격자들이 할 수 없어야지만 한다는 것이 NM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원타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수동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 키 길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호화를 이렇게 원타임 패드처럼 여기는 이제 키 길이가 M만큼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암호화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랜덤한 값으로 XOR합니다. 그럼 이 C는 랜덤한 값이 되기 때문에 M을 얻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K를 한 번만 쓰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복화는 C에다 다시 K를 XOR하면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암호하는 것은 NM 특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를 특정한 비트를 1비트 바꾸면 M도 그 위치에서 1비트가 원래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으로 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XOR 연산을 이용한 암호화는 NM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암호 알고리즘 써야 되냐? 의미론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을 쓰고 또 NM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인증 암호화를 해야 돼요. 무결성까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의미론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 암호하고 맥을 써서 이제 그 암호문을 에 대한 맥 값을 같이 붙여서 가면 NM의 특성이 만족이 안 돼서 조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맥에서 조작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인증 암호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암호화만 하게 되면은 의미론적으로 안전한 것일 수 있지만 NM 특성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앞서 설명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구별불가 안전성을 증명을 할 때 챌린저와 아드버서리 간에 이 과정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고 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이 adversary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자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격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격자가 가지는 능력을 정의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암호 해독 공격의 분류, 이 해독 공격의 분류, 요걸 가지고 이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 해독 공격을 분류할 때 이 암호 해독 공격을 살펴보기 전에 전사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전사 공격은 암호 해독 공격은 아닙니다. 전사 공격이라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공격이고요. 전사 공격이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키를 검사해보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면 AES가 128비트 키이면 이에 128비트 개의 모든 종류의 키로 다 한 번씩 복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풀릴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그거의 한 반 정도, 이에 127승 정도 개를 해보면 내가 필요한 키를 찾을 확률은 50%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은 전사 공격에 대해서는 안전해야 됩니다. 전사 공격에 대해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론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미론적 안전성을 증명하게 되겠고, 그 의미론적 안전성을 증명할 때 공격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그 가정에 따라서 공격의 성공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공격자의 능력이 적을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암호문 단독 공격이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암호문만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지 평문 공격은 공격자가 특정한 개수의 평문과 암호문 쌍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 평문 공격은 특정한 개수의 평문과 암호문 쌍을 얻을 수 있지만 공격자는 자신이 원하는 평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암호문을 얻은 다음에 그 M0, M1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암호문 공격은 거꾸로예요. 특정한 개수의 평문과 암호성을 얻을 수 있지만 공격자는 자신이 원하는 암호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공개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자는 메시지를 그 공개키로 암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방식에서는 선택 암호 공격은 너무나 공격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선택 평문이나 선택 암호 공격이 좀 더 공격자의 능력이 확대되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응적 선택 평문은 이전에 얻은 쌍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원하는 평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파워풀해지죠. 제가 요구를 하면서 계속 받아볼 수 있는데 M0, M1 아닌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은 받으면서 내가 요구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러면 필드에서 이런 공격이 실제 일어날 수 있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조차도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암호문 해독 공격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의미론적 안전성을 증명하는 이유는 이 암호 알고리즘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는 것이고요. 이 암호 알고리즘이 얼마나 안전한지 보는 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들은 실험실에서 또는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을 가정하에서 그 게임을 진행하겠다. 그 게임을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그 공격자가 맞출 확률이 요거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에 대해서 의미론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공격들을
이제 공격자가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그 측면에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공격이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러면 그 공격이 얼마나 복잡한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따져볼 때, 이런 복잡성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거는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도 거의 비슷한데요. 데이터의 복잡성.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냐. 내가 선택평문 공격을 하는데 선택평문 공격으로 2에 뭐 64승계의 평문과 암호음 쌍이 있으면은 의미론적 안전성을 의미 있게 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되겠고요. 그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걸 깨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공격이 성공하기 필요한 시간이 이제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이제 2G를 쓸 때, 2G 모바일 핸드폰을 쓸 때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2TB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2TB를 가지고 몇 초 내에 세션 키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복잡성은 상당히 높지만 그 처리의 복잡성은 대단히 짧은 거죠. 간단한 거죠. 몇 초 만에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복잡성과 처리 복잡성을 우리가 공격의 그 안전성을 논할 때, 이런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공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은 얼마 만에 풀 수 있냐, 얼마 만에 해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때 이제 또 메모리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이런 알고리즘의 복잡성을 논할 때처럼 데이터의 복잡성, 처리의 복잡성을 가지고 논의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해독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공격 결과가 완전 성공이라 그러면 암호키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깨진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 성공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역 성공도 완전 성공처럼 알고리즘이 완전히 깨진 건데, 이 광역 성공과 완전 성공의 차이점은 암호키는 광역 성공에서 발견 못한 겁니다. 못했지만 복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 다른 알고리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완전 성공과 광역적인 성공이 이루어지면 그 알고리즘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깨지지 않아도 인스턴스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공격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한 암호문으로부터 그것의 평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암호문들을 복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암호문들은 복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조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자 일부 서명을 위조하거나 일부 형태에 대해서는, 특정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와 관련된 크게 또 선택적 위조와 존재 위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선택적 위조는 특정 종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심각할 수가 있고요. 그 메시지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존재 위조는 좀 덜 심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존재 위조는 의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서명할 수 없지만은 랜덤한 어떤 값에 대해서는 위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조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 세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깨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도 그 알고리즘은 현실 세계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성공보다는 좀 더 깨진 게 이제 적어지는 경우가 되겠는데 정보 추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암호음으로부터 평문의 일부나, 평문 전체가 아니라 평문의 일부나
암호 키의 일부를 얻어낸 경우요. 선택적 위조의 경우도 서명값의 일부만 위조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보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의 결과가 뭐냐, 뭘 할 수 있는 거냐, 완전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인스턴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정보 추출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걸로 나누어서 그 공격의 위험성을 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암호 해독 공격 말고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이미 살펴봤던 게 이제 사회적 공격이 있는데, 사회적 공격 말고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이 부채널 공격입니다. 부채널 공격은 알고리즘 입력과 출력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채널이 존재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대표적인 부채널 공격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가 있고요. 전력 소비를 이용하는 게 있고, 열 발생량. 이 열 발생량은 전력 소비와 비슷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입력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입력에 따라서 다 다르면은 그 입력이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내가 키를 추측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키를. 그게 이제 시간을 이용하는 공격이가 되겠고요. 전력 소비는 어떤 칩을 갖고 암호화를 하는데, 그 칩에서 발생되는 열 또는 그 칩에서 흐르는 그 전력 소비양, 그런 전력 소비양을 보고 키를 추측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채널을 통해서 유출되는 정보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안에다가 딜레이를 넣어서 어떤 입력이 들어오더라도 나오는 값이 출력되는 시간이 일정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력 소비 같은 경우도 일부러 똑같은 어떤 입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력들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은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함부로 비전문적인 자들이 비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 알고리즘 자체 안전성 말고 그 알고리즘의 외부적인 요소죠. 외부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이 공격자들은 활용해서 어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격을 안전하게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암호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앞서 그 마일스톤에도 설명드렸듯이 양자 컴퓨팅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곧 나타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람들마다 의견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언제쯤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매스컴에 보면 마치 내일 모레 그 양자 컴퓨팅이 나올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기술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언제 확실히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그 양자 컴퓨팅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학계 업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중반에 이미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이나 쇼 알고리즘, 즉 글로벌한 사람이나 쇼 알고리즘들이 대단한 것들을 발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들을 보면 두 가지인데, 글로벌 알고리즘은 ON 검색이 필요한 것을 루트 n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알고리즘의 영향은 어디에 미치냐면은 대칭키와 해시값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칭키와 해시값의 길이를 그러면 2배로 늘려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2배로 늘리는 것이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28비트의 대칭키를 쓰고 있고,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256비트 쓰는데, 그럼 이제 해시 값은 512비트, 대칭키는 256비트 쓰면은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키 길이가 늘어나지만 그 키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대칭 알고리즘 쓸 수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지만 이제 키 길이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개키 기술입니다. 이 공개키 기술은 수학적 문제들에 기반하고 있고, 그 사용하는 수학적인 문제 중에는 주로 인수분해 문제와 이산대수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아예 깨진다는 거예요. 뭐 키기를 늘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깨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RSA, 엘가마, 뭐 타원 곡선 기반한 그런 그 알고리즘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자 내성 암호화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내성 암호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NP 하드 문제 기반한 어떤 알고리즘들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아니면은 해시 함수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해시 함수는 어떻게 돼요? 키기를 2배 늘려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NP 하드 문제 기반한 공개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인수분해와 이산대수 문제는 NP 하드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그 NP의 이게 정확한 분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어쨌든 어려운 문제고 NP에 속하는 문제죠. 지금 현재는 폴리노미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NP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NP 하드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 된다고 해서 그 수많은 NP 문제들, 그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 선형 시간에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형 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NP 하드 문제들에 대해서는 NP 하드가 이제 뭐 그러니까 P 이퀄 NP가 성립되지 않는 한 여전히 NP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NP 하드 문제 기반한 공개키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용하면 양자 내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뭐 격자 레티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 뭐 몇 가지가 지금 나오고 그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레티스 기반이라는 것들도 뭐 지금 최근에 와서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예전부터 연구되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런 인수분해 기반한 또는 이산대수 기반한 것들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RSA, 엘가마, 타원 곡선들이 쓰고 있었지만,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게 되면 이들이 이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없었던 효율성이 떨어졌지만 이런 레티스 기반이나 뭐 이런 것들, 격자 기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포스트 퀀텀 시대에서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RSA를 대신해서 써야 되지 않냐 해서 연구가 그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